거북선을 발명한 나대웅. 1. 어릴 적 이야기. 나대웅 장군의 자는 심왕, 호는 채암, 본관은 금성이고 삼한 벽한공신 나총리의 후손으로서 부치는 향, 모치는 광산김씨이다. 고향 나주는 고려 태조의 해상격전지였고 또 고려말 정지장군의 태생지였다. 어린 시절 나대웅은 물방개를 비롯한 수중곤충을 잡아서 가지고 노는 것을 즐겨했다. 나대웅은 물방개처럼 물속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적선의 배 밑바닥을 공격하는 군선을 생각했다. 물속으로 다 다니는 군선이라면 적이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적의 공격도 받지 않으면서 적선을 공격할 수 있으니 매우 효과적인 군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나대웅은 속은 비고 겉은 나무로 둘러싸인 물방개를 닮은 기묘한 배를 모양으로 만들어 보기도 했다. 하지만 물속으로 다니는 배를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함을 깨닫고 거북이가 물에 떠있는 듯한 모양의 배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전환했다. 나대웅은 좀처럼 말이 없었지만 학문을 따는 데는 열성을 다했고 그 또래보다 모든 일에 지혜로워서 어릴 적부터 서당에서도 스승님과 또래들의 사랑과 신망이 두터웠다. 부모님께는 늘 효성스러운 아들이어서 마을 사람의 칭송이 자자했고 부모님들과 친척들은 그런 대웅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정지장군과 한 고향에서 태어난 대웅은 어릴 적부터 들어온 정지장군의 용맹스러움과 대포를 쏘는 전선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른 아이들처럼 결코 흘려듣지는 않았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꿈을 고이고이 키워오던 대웅은 얼마 전부터 이 방죽골에 자주 나와 손수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거북이를 닮은 배를 띄워보곤 했다. 2. 거북선 발명. 당시 고려 조선 수군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고려 말의 왜구의 약탈은 극심했다. 고려 말의 왜구는 소규모적인 해적 집단이 아니라 보급품을 마련하려는 대규모적인 정유 전투 집단이었다. 이들은 해안 지방은 물론 내륙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노략질을 일삼았다. 고려 조정은 이들에게 매우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드디어 고려 조정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왜구의 개경 함략에 대비해 도성을 내륙지방인 강원도 철원으로 옮기려는 생각까지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였다. 고려 조정은 많은 논의 끝에 왜구에 대한 대책으로 수군을 창설하기로 결정내렸다. 수군 원수에는 제원교포 2세로 원나라에서 화약무기를 이용한 전술을 공부하고 돌아온 나세 장군을 원수로 임명하고 부원수에는 화약무기 제작 기술을 갖고 있는 최무선을 임명했다. 고려 수군을 지휘한 나세 원수와 최무선 부원수는 외선을 향해 대장군전을 발사해 외선 500여 척을 모두 파괴하고 불살랐다. 이것이 바로 군산 앞바다에 있었던 진포대첩이다. 이 해전은 세계 최초의 해상 원거리 포격전이었다. 곧이어 정지장군은 1388년 우왕 9년에 대포를 실은 47척의 군선으로 외 적선 120척을 남해 관음포에서 선도했던 외 대선 17척을 격침하고 적을 달아나게 한 관음포 대첩을 성공시켰다. 여기에서 자신감을 얻은 고려조정과 조선조정은 잇따라 박유와 이종무를 시켜 대마도 정벌을 단행했고 위협감을 느낀 대마도주는 대마도민들의 해적지를 중단하도록 했다. 오룡골 마을 앞에는 넓은 들이 펼쳐 있는데 고막강의 상류로 바닷물이 들어와 동구 앞 배다리에는 많은 배들이 드나들었다. 이러한 해변에서 성장한 나대웅은 바다와 친숙했다. 고향에서 열심히 학문을 닦으며 한편으로는 무술 공부에 전념했다. 나대웅은 이미 무관이 되어 몸을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 활쏘기, 창 던지기 등 무예 닦기에 전념하다 27세 때 훈련은 별시에 합격을 하였다. 그 후 나대웅은 1587년 되던 해 나이 32세 선조 20년에 훈련원의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거북선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나대웅은 산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배에 관한 서적의 독서, 모형 제작 등의 일을 하면서 거북선 연구를 했다. 당시 국가에서 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에는 산학가라 하여 수학 계산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인 계급의 관리가 있었으나 개인적인 발명을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산학을 공부해서 자신의 발명품에 치밀한 수학적 계산을 적용해야 했다. 나주 거평 오룡골 앞 방죽골에서는
대용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거북선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있었다. 나대용은 모든 연구의 결과를 세밀하게 하나하나 적어서 보관하였다. 나대용은 삼국시대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군선들의 설계도를 모두 살펴보았다. 조선의 개국초부터 명종 때까지 사용되던 대맹선 80명 탑승, 중맹선 60명 탑승, 소맹선 30명 탑승이 있었다. 맹선은 세고군박에 주로 쓰이는 배이다 보니 전투함으로서는 효율이 떨어졌다. 현재 조선 수군의 주력선은 판옥선이었다. 중국 해적의 해적선을 모방해서 만든 군선이었다. 정원이 200여 명이 다 되어 대맹선의 2배가 넘었다. 판옥선의 특징은 칼에 능한 왜군들이 오르지 못하도록 배를 크게 만들었고 맨 위 2층에서 상가판을 높인 것이다. 상가판을 높인 결과 우리 군사의 주특기인 활을 좀 더 쉽게 멀리까지 쏠 수 있는 장점까지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배의 앞뒤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적의 침탈을 자주 받게 될 위험이 있었다. 상가판 위에 군사들이 완전히 노출되어 적의 활이나 창의 표적이 된 것은 피할 수 없었다. 고려 현종 때부터 숙종 때까지 근 100여 년 동안 고려 수군은 과선 75척을 만들어 여진족 해적을 선멸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다. 과선은 배의 좌우에 칼을 빽빽하게 꽂아 여진 해적의 도전을 막았다. 선도에는 쇠로 만든 뿔을 달아 여진의 해적선에 충돌할 때 적선을 부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과선과 함께 관심을 기울였던 또 하나의 배는 별맹선이었다. 맨 위에 갑판을 둥글게 만들어 완전히 덮어버리고 상가판 맨 위의 군사들을 판옥 내에 배치시킨 전선이었다. 흡사 거대한 자라가 바다에 떠있는 모양이었다. 나대용은 과선과 별맹선의 장점만을 줄여 판옥선의 장점을 합쳐서 거북선을 설계했다. 판옥선과 대략 비슷한 구조물에 별맹선처럼 상가판을 완전히 덮어 씌운 뒤 그 위에 과선처럼 칼과 송곳 따위를 꽂는 구조였다. 선수 앞에는 도깨비 머리를 달아 현대의 구상선수 역할과 충격돌기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저항을 적게 받아 배가 빠르게 되고 거북선으로 적선의 측면을 들이받게 받으면 쉽게 적선을 격침시킬 수 있게 된다. 배 맨 앞에 용머리를 달아서 그 입으로 대포를 발사하고 선미인 꼬리로도 역시 대포를 쏘도록 했다. 바깥쪽 판자의 두께를 4치 이상으로 하고 좌우로는 6개 이상의 포를 동시에 쏠 수 있도록 포열을 만들었다. 노를 8개씩 좌우에 달고 돛을 달아 바람의 힘도 이용을 하도록 했다. 또한 배에 쉽게 불이 붙는 것을 막고 적군이 배에 올라가 도끼로 배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철판도 덮는 구조로 설계했다. 3. 이순신 장군을 찾아가다. 나라가 더욱 어지러워진 1591년 선조 24년 2월 13일에 이순신 장군은 전라자수사에 임명되었다. 이것은 이산해, 유성룡 등이 아무래도 외부의 침략이 있을 것 같다는 예감에 이순신을 추천하여 발탁한 것이다. 한편 나주 거평 방주골에서 8년간의 연구 끝에 거북선 모양의 실험 제작에 성공한 나대용은 사촌 동생 나치홍과 함께 덕망 높은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사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달려 여수로 갔다. 몇 번이고 거북선의 설계도를 보고 또 보고하던 이순신은 그 자리에서 나대용을 군선과 무기 제작 책임자인 감조전선 출납 군병 군관에 임명했다. 이윽고 나대용은 군선과 무기 제작 책임자의 신분으로 전라자수사 이순신을 도와 각종 군선과 무기를 만든 일에 힘을 썼다. 이순신 행록에서 다음과 같이 거북선 설명했다. 크기는 판옥선과 같고 위에는 너를 널었는데 너에는 십자형의 좁은 통로가 있으며 그곳을 제외한 자리에는 칼 모양의 송곳을 꽂아 발 붙일 곳이 없도록 했다. 앞에는 용매머리를 만들어 그 아가리가 총구멍이 되고 뒤에는 거북꼬리를 만들어 그 꼬리 아래 총구멍을 내었다. 이리하여 좌우에 각 6문에 총구멍을 내었는데 전체의 모양이 흡사 거북과 같았으므로 이름을 거북선이라 했다. 적을 만나 싸울 때는 거적으로 송곳과 활기를 덮어 선봉이 되어 나아갔다. 적이 배에 올라 덤비려 들다가는 칼날과 송곳에 찔려 거꾸러졌고 에워싸고 공격하려 하면 좌우 전후에서 한꺼번에 총통을 쏘니 적선이 바다를 덮듯이 몰려와도 이 배는 그 속을 마음대로 드나들어 가는 곳마다 쓰러지지 않는 놈이 없었기 때문에 크고 작은 모든 해전에서 거두었다. 라고 말씀했다.
거북선에 대한 것으로 1883년에 영국의 해군 기록을 보면 코리아의 전선은 쇠판자로 배 몸뚱이를 싸서 당시 일본의 나무병선을 깨뜨렸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철갑선으로 한국인이 처음 발명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일본의 문서에서도 거북선에 대한 감탄과 공포가 잘 기록되어 있다. 이순신과 나대용의 마음 같아서는 수십 척이라도 만들고 싶었지만 전라 좌수양의 제정에는 한계가 있어 일단 세 척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중 한 척이 먼저 완공되어 3월 27일 처음으로 달포를 장착하고 쏘아본 것이다. 드디어 4월 12일은 상부에서 내려온 남한이라는 사람 앞에 발포식을 갖는 날이었다. 이순신은 거북선 완성 소식을 즉시 전라감사 이광에게 보고하였더니 곧 바로 군관 남한이라는 사람을 내려보는 것이다. 나대용의 치밀한 설계로 동시다발적인 대포의 진동에도 거북선은 끄덕이 없었다. 이리하여 거북선은 임진왜란의 난리가 터지기 바로 전날 음지에서 양지로 나서게 되었다. 4. 출전 4월 15일 저녁이었다. 경상 우수사 원균의 군관이 들이닥친 것이다. 곧이어 다시 또 경상감사 김수의 공문이 당도했다. 앞서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전쟁의 긴박감이 구구절절 배어 있었다. 이순신은 휘하의 군사들을 모두 소집하여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감과 동시에 자신에게 들어온 모든 정보와 현재 상황들을 소상히 적어 조정의 장계를 올렸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원균을 도우러 경상도로 출전을 하고 싶었지만 경상 좌수영은 적이 침입하는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함부로 비울 수가 없었다. 날마다 경상도 쪽과 조정을 바라보며 소식을 기다리는데 드디어 조정에서 출동명령이 내려졌다. 이순신은 즉시 출동을 명하는 한편 경상도의 원균에게 작전상 필요한 정보를 요구했다. 1. 경상도의 물길 사정은 어떠하며 2. 경상도와 전라도의 수군이 집결할 곳은 그 저지점이 어디며 3. 왜군의 병선 척수는 그리고 정박지는 어디인지 4. 기타 작전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소상한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구였다. 이순신은 또 즉시 자기 관할의 장수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했다. 순천, 광양, 나간, 흥양, 보성 사또들이었다. 드디어 출전에 따른 작전 배치가 시작되었다. 선봉장은 원균과의 약속으로 경상 우수영 장령 중에서 뽑기로 하였다. 중위장 방답천사 무의공 이순신, 좌부장 나간군수 신호, 전부장 흥양현감 배홍립, 중부장 광양현감 어영담, 유군장 발포만호 나대용, 우부장 보성군수 김득광, 후부장 녹도만호 정운, 좌척후장 여도원관 김인영, 한우장 군관 최대성, 참퇴장 군관 배응록, 돌격장 군관 이연량, 5. 옥포승첩. 드디어 5월 4일 이순신과 그 함대는 새벽 4시 반쯤 경상도를 향해 진격해 나갔다. 함대는 판옥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으로 모두 85척이었다. 이순신 장군은 5월 7일 새벽 함대를 외적 함대가 있다는 가덕포 방면으로 뱃머리를 향했다. 외선 30여 척이 정박하고 있었다. 그들은 육지에 내려 마을에 불을 지르고 약탈을 일삼고 있었다. 우리 측의 함대가 진영을 갖추고 진격시키는 것을 본 왜군들은 허둥지둥 배로 돌아와서 도망을 쳤다. 우리 편 배에서는 일제히 화살을 쏘았다. 왜군은 조총을 쏘면서 대항했으나 대포와 불화살을 쏘면서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는 우리 군사들의 용맹을 당해낼 길이 없었다. 이 해전에서 우리는 적선 26척을 박살내고 불태워버렸다. 바다는 불꽃과 연기로 뒤덮였고 부서진 뱃조각과 외적의 시체가 둥둥 떠다녔다. 나대용은 이 전투에서 왜군의 대선 2척을 적침시켰다. 저녁이 되자 척후선에서 또 신기전이 날아들었다. 우리 측이 전 함대를 동원하여 추적을 시작하자 외적은 죽을 힘을 향해 도망치다가 하포 앞바다에 이르자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망쳐버렸다. 아군은 적선 5척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5월 8일 고리양에 외선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적진포까지 나아가니 과연 크고 작은 외선 13척이 발견되었다. 우리 측 함대는 즉각 화살과 대포를 쏘아 외선 11척을 격파했다. 이번 전투에서는 외선을 무려 42척이나 때려 부수고 적군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았건만 아군은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다.
다만 군사 몇 명이 작은 상처를 입었을 뿐이었다. 이번 전투를 통틀어 옥포해전이라 부르는데 이 승리로 왜적들은 쉽사리 전라도 쪽을 침범하지 못하게 되었다. 6. 사천해전. 사천에 정박해 있던 왜적들의 형태는 전과 많이 달랐다. 400여 명의 적이 산 위에 일자로 늘어선 채 진을 치고 있었다. 좌수형 함대가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것처럼 물러가도록 했다. 이순신의 명령으로 함대가 물러가는 듯 하자 왜적 200여 명이 기다렸다는 듯 산에서 내려와 배를 타고 우리 함대를 뒤따라왔다. 우리 측이 적당한 거리까지 적을 유인하다가 갑자기 뱃머리를 돌려 공격하자 정신없이 달아나려 했다. 그리고 이날 처음 출격한 거북선이 적진 속을 돌진하여 천지 현 황자의 표를 쏘아대자 왜선은 큰 혼란에 빠졌다. 그 틈을 노려 우리의 함대가 총 공격을 했고 왜선 12척은 불길에 휩싸이고 비명을 지르며 바다에 빠져 죽는 자가 셀 수 없이 많았다. 마침 밀물때라 나대용의 배는 해안까지 들어가 육지의 왜적까지 공격할 수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호위하면서 용감히 싸우던 나대용이 갑자기 왼쪽 허벅지를 움켜쥔 채 앞으로 고꾸러진다. 총탄을 맞은 것이다. 이번 싸움에서 이순신 장군도 왼쪽 어깨에 큰 부상을 입었다. 5월 29일 사천 전투에서 입은 나대용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은 중상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이순신은 나대용을 아끼는 마음으로 쉬기를 명했으나 나대용은 그 이후로도 크고 많은 모든 전투에서 거의 모두 참여하여 이순신으로부터 더욱 두터운 신임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 6월 1일의 사량 전투에서도 왜작이 탄 배를 집중 공격하여 침몰시킴으로써 왜군의 사기를 꺾었다. 이 전투에서도 거북선의 활약은 눈부셨다. 천지 현황의 각종 총포 등을 전방위에서 맹렬히 쏘아대어 왜적들을 정신 못 차리게 하였다. 이 해전을 당포해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실로 통쾌하게도 적선 21척을 모조리 불태워버렸다. 6월 4일에는 거제도 방면으로 가다가 연합함대를 조직하여 이순신이 그 연합함대의 지휘를 맡았다. 6월 5일에는 당항포에서 함안군수 유승인과 함께 소소강 북쪽 기슬에 있는 26척의 함대를 맞아 큰 전투를 벌였다. 3층 누각을 높이 세운 왜장의 배를 향해 거북선들이 번갈아 공격을 해대자 왜장이 탄 배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누각 높이에서 갑옷과 투구를 쓰고서 지휘하던 왜정이 거북선에서 쏜 불화살을 맞고 쓰러지자 적군은 당황하여 배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제 왜적들은 우리 수군만 나타나면 도망치기 바빴고 거북선을 보면 당황해하며 무서워했다. 이제 해전에서는 거북선이 있는 한 우리와 맞설 왜적이 없었다. 큰 승리를 거두고 여수에 있는 좌수영으로 돌아오던 날은 6월 10일로 이번 출전에서도 왜선 72척을 격파하고 수많은 적을 죽이는 큰 성과를 거둔 우리 수군의 패하는 전사자 13명에 불과하였다. 또 우리 수군의 빛나는 승리를 4개나 되는 적의 수군단과 그 많은 적선을 경멸시켜버림으로써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시켜서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것이다. 7. 한산대첩. 우리의 수군은 7월 6일 거북선을 앞세우고 또다시 출전을 감행한다. 함선 8호선 5척을 보내어 적선과 대결하게 한 후 뱃머리를 돌려 후퇴하는 유인작전을 폈다. 이런 이순신 장군의 작전을 알 리가 없는 왜적들은 좌소형 함선을 공격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추적해왔다. 왜적은 당시 용인전투에서 5만 조선군을 물리친 큰 승리를 거둔 와키자카 야수야루가 지휘를 맡아 사기가 올라 있었고 자기들이 수적으로 우세하다는 생각에 조선수군을 얕보고 있었던 것이다. 적선이 한산도 앞바다에 이르자 도망치던 조선수군의 판호선들이 갑자기 빙그르 180도 돌며 왜선을 공격하고 곳곳에 숨어있던 조선수군이 포위망을 형성했다. 하객진의 맨 앞에 있던 거북선 2척이 돌격해 들어가며 선도에 있는 왜수군의 선봉을 순식간에 박살내서 기선을 제압하고 적군의 사기를 꺾었다. 거북선은 곧이어 왜수군의 첨자진을 흐트러뜨리고 대장선을 박살내어 전술적인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해전이 끝났을 때는 73척의 왜선 가운데 겨우 14척만이 안골포와 김해방면으로 도망쳤다. 이날 역시 우리 측은 전선 47척을 불살라버리고 12척을 빼앗는 대승을 거두었다. 다음날의 안골포 해전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아군은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았고 전사자는 19명밖에 나지 않았다. 왜 수군들은 이 안골포 싸움에서 42척의 배 모두가 불타 침몰하고 적장 구키 요시타카가 겨우 살아 도망쳤을 뿐 대패를 하고 말았다. 8. 첩자생포. 이즈음 이순신은 전라 좌수사 겸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다. 이때 이순신은 수륙 양면으로 물자의 보급을 차단당하고 겨울이 되자 큰 추위의 외력에 고니시의 제1군은 1593년 1월 6일 평양산 전투에서 크게 퇴각하였다. 또한 갓도의 제2군은 함경도 길주성 전투에서 1593년 1월 28일 패전하여 퇴각하였으며 구로다 나가시마가 지휘하는 제3군도 황해도 연안성 전투에서 패전하여 퇴각하였다. 1593년 4월 18일에는 풍신수길의 명령으로 일본군이 서울에서 남쪽으로 총퇴각하였는데 개전 당시에 16만 7,250명의 병력이 5만 3천 명으로 줄었다. 나대용은 거북선을 꾸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후에 나온 거북선은 비용을 저렴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주로 노력하였고 심지어는 판옥선에 나무 등판만 높은 거북선도 만들어졌다. 남아도는 판옥선에 나무 등판만 올릴 경우 20일 안으로 만들 수가 있고 비용도 매우 저렴했다. 이런 사실 때문에 거북선은 단순히 판옥선에 개판을 얹은 것에 불과하다는 오해를 하게 됐고 심지어는 판옥선의 발명가인 정걸 장군이 판옥선을 조금 개량시켜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거북선은 판옥선과는 전혀 다른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군선이다. 판옥선보다 훨씬 견고해서 아무리 많은 충돌을 해도 배가 손상을 받지 않았다. 전투원을 보호하기 위해 명중률과 위력이 떨어지는 원거리 포격전을 해야 했던 판옥선과는 달리 거북선은 근접한 위치에서도 적을 공격할 수 있어서 훨씬 위력적이었다. 화력에 있어서는 등딱지에서도 승자 총통을 발사할 수 있어 앞뒤 좌우 높은 망루 등 어떤 위치에 있는 적이라 하더라도 거북선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다. 두 차례 해전에 거듭 패배한 왜적들은 도무지 싸울 생각은 않고 우리의 동정만 살피고 있었다. 이때 복병장으로 최전선에서 적의 기습을 막는 중책을 맡았던 나대용은 적이 침범에 들어오는 길목인 견내량에 매복해 있던 적장 조승감의 부장 망고질지를 해변가 숲속에서 사로잡았고 망고질지를 잘 회유해서 왜군과 관련한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 전라 좌수영을 비롯한 조선 관군은 왜군의 투항과 귀순을 적극 유도했고 그래서 투항한 항외의 수가 무려 1만 명에 이르렀다. 항외는 조선군 내에서 조총 제작, 화약 생산, 검술 교관, 왜군 전술 분석 등의 일을 했고 직접 전투에도 참가하여 적극적이고 용감하게 전투에 임해 전투력에도 많은 보탬이 되었다. 그들 중에는 공을 많이 세워 관직을 받은 자도 많았다. 9. 2차 진주성 싸움과 이순신의 백의종군. 진주성은 그동안 왜군들이 수차례 맹공을 하였으나 끝끝내 함락시킬 수가 없었던 터여서 왜군들은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위해서라도 기필코 진주성만은 함락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6월 25일 2차 진주성 공격이 시작되었다. 진주성 싸움은 6일간 밤낮으로 계속되었는데 이 싸움은 실로 치열한 싸움이었다. 충청병사 황진, 경상 우병사 최경희, 진주목사 서예원, 나주 출신 의병장 김천일, 의병장 고종우 등과 우리 백성 6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나대용은 합천 군수로 있는 친척 조카 나척과 나척의 아우 나선이 진주성을 지키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다는 소식도 들었다. 바다에 적들이 침입이 뜸해지자 1594년, 1590년까지 거의 2년여 동안 이순신의 휘하를 떠나 강진현감, 금구현감, 능주현감, 곡성현감 등을 거치며 모민관으로서 민생 문제와 치안 유지에 힘을 썼다. 이즈음 적들을 백방으로 생각해보아도 충몽이 이끄는 우리나라 수군에는 싸워 이길 수가 없다고 여긴 나머지 이순신을 모함하는 계략을 꾸몄다. 이순신은 사형을 면했지만 대신 모든 관직에서 박탈되고 백의종군의 명령을 따라야 됐다. 옥중에서 28일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한 이순신은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였다. 10. 명량대첩. 이러한 일로 인해 이순신의 뒤를 이어 수군 통제사가 된 원규는 정유년 7월 7일 함대를 출동시켰다. 그러나 원규는 작전의 미숙과 판단 부족으로
가덕도에서 외적을 만나 400여 명이 죽는 어이없는 실패를 당하고 말았다. 이어서 7월 15일 7천량까지 물러난 우리 수군의 외적 함대가 기습을 하자 원규는 배를 버리고 거제도로 숨어 들어갔으나 뒤쫓아온 외적에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이 싸움에서 우리 수군이 얼마나 참패를 당했는지 200여 척이나 대한 대함대에서 겨우 12척이 남았다. 원균이 패하고 수군이 전멸되었다는 보고는 조정을 발칵 뒤집히게 했다. 조정에서는 다시 이순신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했다. 나대용은 경상 우수사 배설로부터 인수받은 12척의 판옥선을 신속히 수리하고 제작 중이던 한 척을 마저 완성시켜 총 13척의 판옥선을 준비했다. 9월 14일 왜군의 주력 함대가 울돌목에 나타났다. 외선 330여 척에 우리 배 13척은 실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이순신은 병사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격려를 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한다면 살 수 있다. 한 사람이 길목을 막으면 1000명의 사람에게도 두려움을 줄 수 있다. 9월 16일의 결전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이 작전으로 순식간에 외선 31척이 우리 측의 공격에 침몰했고 그 외에 많은 적선들이 크게 부서졌다. 세계 해전사에 이런 통쾌한 사례는 전무후무하다. 10일 노량해전. 외적들이 더 이상 전쟁을 할 기력을 잃고 있는 즈음에 외국에서 극비 명령이 전달되었다. 8월 18일 풍신수일이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마침내 우리 수군은 명나라 수군 5천여명 군사와 합세하여 최후의 결전장인 노량으로 배를 몰았다. 싸움은 깊은 잠에 빠진 이른 새벽에 외적을 기습하는 데부터 시작되었다. 수없이 많은 외병이 물속으로 사라져갔고 우리 측의 승리가 확실시 되는 듯 했다. 그러나 동이 트자 적들은 의외로 우리의 수군이 적은데 용기를 얻었는지 남은 배를 수습하여 오히려 우리 수군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이 싸움은 그날 아침 늦게까지 계속되었는데 우리 수군은 용감한 공격으로 많은 적을 격침시키고 피맺힌 원한을 풀 수 있었다. 11월 19일 노량해전이라 불리는 관음포에서의 싸움은 결전 속에서 날이 밝았는데 주위가 밝아지자 가까운 거리에서 사격하는 사수에게는 목표물이 뚜렷하게 보였다. 외적들은 동안에 든 쥐가 되어 결사적으로 이순신의 판옥선을 향해 집중사격을 가했다. 그 판옥선에는 송일입과 이순신 장군의 맏아들 희 그리고 조카 완이 함께 타고 있었다. 이들 모두 적탄을 맞고 쓰러졌다. 이 전투에서 나대용의 사촌동생 나치홍도 적의 탄환을 맞아 죽었고 말았으니 이순신 장군과 나치홍 그리고 많은 병사들의 죽음 앞에서 나대용은 통곡을 했다. 전쟁은 끝나고 그처럼이나 참혹했던 7년 전쟁은 육지에서의 끈질긴 의병대의 구국항쟁과 목숨을 바쳐 남해 바다를 지킨 우리의 수군들 때문에 일본의 침략 야육을 물리칠 수 있었다. 나대용 장군, 그는 이 전쟁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공을 세웠다. 거의 모든 해전에 참가해 수많은 외선을 대파한 훌륭한 군관이었지만 특히 선조 임금께서는 거북선 건조의 공을 귀하게 여겼다. 선조 임금께서 나대용 장군을 치하한 글귀가 오늘날까지 남아있으니 임금께서 거북선과 나대용을 얼마나 가상히 여기셨는지 그 내용을 살펴본다. 너는 진작부터 기술을 지녔고 마칠내 훈련원에서 벼슬도 하였도다. 그때 공사만을 받들고 사리를 잊으니 세상에서는 너를 잘못 알고 우직하다고만 하였도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결코 회피하는 일이 없으니 사람들이 어찌 그 정성을 알아주지 아니할꼬. 돌아보건대 남해는 요충지대라 자주 외적의 침략을 받았도다. 조정 중신 모두가 바다에서 무슨 싸움이 있겠냐며 대단찮게 여길 때 너는 해상에서 외적을 무찔러야지 어찌 육지에서까지 날뛰도록 내버려 두겠느냐며 드디어 배 만드는 역사를 일으켰도다. 궁핍한 나라 살림에 재력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고 이에 그 장한 일을 네 손발로 노력해서 이루었도다. 겨우 10달 만에 일을 끝내어 새 척을 만들었다니 이미 너는 너의 직책을 다하였으므로 어찌 그대를 보상하는 특전이 없을 소냐. 이처럼 선조 임금은 나대용 장군을 치하하고 교지를 내려 중책을 맡겼다. 나대용 장군은 백성의 어려움을 살피는 어진 목민관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남해 일대의 방비를 엄하게 했다. 마침내 남해안 일대가 평온을 되찾고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졌던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 사는 마을의 모습이 갖춰지고 차츰 전쟁의 상처도 아물어갔다.
또다시 선조의 임금께서는 나대용 장군의 공을 치하하는 높은 벼슬아치에 있는 붉은 천립과 삼지창 청룡도를 하사하시고 교제를 내렸다. 공로가 있으면 상주지 않는 법이 없나니 기왕 지닌 재능과 덕을 다하여 더욱 힘쓸지어다. 그뒤 장군은 더욱 성실한 근무와 훌륭한 업적을 쌓아갔다. 1601년 신축년 11년에는 나대용 장군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1604년에는 연달아 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공직을 물러갔다. 그뒤 3년상을 마친 뒤에 1606년 삼도수군 통제사 한효순의 군관이 되어 전선 25척과 창선이라는 성능이 아주 뛰어난 배를 만드는 공을 세웠고 전후 해군 재조정비 강화책과 창선 건조를 주장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1610년 나대용의 나이 55세 남해 현령을 지냈고 해추선을 고안하여 제작하였다. 1611년에는 교동수사를 제수받았고 얼마 되지 않아 종 2품 가선대부인 경기수군 통어사로 승진되었지만 전쟁 때 타만한 상처가 다시 도져 부임도 하기 전에 그의 나이 57세를 일기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끝없이 몸부림치며 애를 썼던 파란만장했던 생애를 마쳤다. 나대용 장군은 실로 이순신 장군의 충성스러운 부하요 거북선 제작의 최고 공로자이며 구국분전한 용장이요 걸출한 과학기술자였다. 또한 백성을 사랑하고 사리를 챙기지 않는 어진 묵민관이었다. 훗날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나대용 장군의 공을 높이 기려 우리나라 8번째 잠수함의 이름을 나대용함이라고 명명했다.